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찌르듯 파고들었다. 강지우는 입고 있던 얇은 재킷에 옷깃을 여미며 낡고 비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가을동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같은 곳이었다.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나뒹굴고 낡은 주택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그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눅눅한 먼지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역겨움을 자아냈다. 그의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낡아 보이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 앞에서 멈췄다. 칠이 벗겨진 철제 대문을 밀고 들어가자 삐걱거리는 소음이 정적을 깼다. 그는 녹슨 난간을 잡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 옥상 바로 아래에 위치한 작은 옥탑방 문 앞에 섰다. 열쇠를 돌리자 낡은 문이 힘겹게 열렸다. 방 안은 바깥보다 더 지독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어깨에 메고 있던 낡은 배낭을 방구석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그의 진짜 신분을 증명하는 모든 것을 지워버린 대포폰 하나가 전부였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는 저 불빛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호령하던 SJ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청년일 뿐이었다. 모든 것은 계획의 일부였다. 삼촌인 강민혁 부회장이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지호는 정면 대결 대신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는 길을 택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고, 부패의 뿌리를 뽑으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는 작은 창문 앞에 서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무감각하게 응시했다. 저 높은 빌딩들 사이 어딘가에 있을 강민혁은 지금쯤 축배를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눈엣가시 갔던 조카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사라졌으니 말이다.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지금의 이 초라함과 불편함은 훗날 다가올 승리를 위한 아주 작은 대가에 불과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아 반드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다음 날부터 지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는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다. 굳은 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부드러운 손은 금세 거칠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하루 일당으로 받은 돈으로는 허기를 겨우 면할 정도의 값싼 음식을 사 먹고 방세와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벅찼다. 그는 의도적으로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했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그저 말수 적고 성실한 청년으로만 알 뿐이었다. 지훈은 이런 철저한 고립 속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감정은 사치였고 동정은 약점이었다.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그의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가을동의 풍경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새벽을 여는 시장 상인들의 외침, 아이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 골목길을 어슬렁거리는 길고양이들의 울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의 일상이 되어갔다. 하지만 익숙해진다는 것이 동화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모든 것을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관망하는 관찰자였다. 그의 눈은 항상 주변의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며칠 동안이나 추적추적 내렸다. 그날도 지훈은 고된 노동을 마치고 흠뻑 젖은 몸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의 눈에 위태롭게 펄럭이는 천막이 들어왔다.
동네 어귀에서 작은 과일 노점을 하는 여자의 가게였다. 세찬 비바람에 낡은 천막이 금방이라도 찢겨 날아갈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무심코 지나치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천막 아래에서 비에 젖은 과일 상자들을 필사적으로 옮기고 있는 여자의 가녀린 모습이 보였다. 혼자서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여자는 위태롭게 사과 상자를 들어 올리다 발을 헛디뎠고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잘 익은 사과들이 흙탕물 속으로 굴러갔다. 여자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슬퍼할 틈도 없이 다시 다른 상자를 지키기 위해 움직였다. 지우는 자기도 모르게 여자에게로 다가가고 있었다. 계획에 없던 행동이었다. 그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다. 하지만 비에 흠뻑 젖은 채 필사적으로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여자의 모습에서 그는 무언가 다른 종류의 투쟁을 보았다. 그것은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자신의 싸움과는 다른 하루하루의 생존을 위한 처절하면서도 숭고한 싸움이었다. 그는 말없이 여자의 옆으로 다가가 펄럭이는 천막의 한쪽 끝을 붙잡았다. 여자는 갑자기 나타난 남자의 모습에 깜짝 놀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지후는 아무 말 없이 고갯짓으로 반대편을 가리켰다. 자신의 의도를 알아차린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천막의 다른 쪽을 잡았다. 두 사람은 세찬 비바람 속에서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천막을 고정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비바람이 조금 잦아들자 두 사람은 간신히 천막을 기둥에 단단히 묶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서야 여자는 숨을 돌리며 지훈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빗물에 젖은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다. 지훈은 그제야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반짝이는 까만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별거 아닙니다. 지훈은 짧게 대답하고는 몸을 돌려 자신의 옥탑방으로 향했다. 더 이상의 접촉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등 뒤로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저기, 잠시만요. 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자 여자는 흙탕물에 굴렀던 사과들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것을 골라 옷소매로 정성껏 닦아 그에게 내밀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정말 고마워서 그래요. 지훈은 여자가 내민 사과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사과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빛 속에서 건네받은 사과는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까딱하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는 내내 그의 손안에 들린 사과의 묵직한 감촉과 희미하게 풍겨오는 달콤한 향기가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지훈은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손에 든 사과를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붉은 과일의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창문으로 스며든 희미한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는 복수를 위해 모든 인간적인 감정을 스스로 거스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밤 이름 모를 여자가 건넨 작은 친절이 그의 견고한 성벽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그 균열이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묘한 위안을 느꼈다. 어쩌면 이 지독한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의 짧은 만남 이후 강지훈의 일상에는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그는 여전히 새벽 인력 시장으로 향했지만 이제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골목 어귀의 과일 노점 앞에서 잠시 멈추곤 했다. 여자는 언제나처럼 이른 아침부터 싱싱한 과일들을 정성스럽게 진열하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설이었다. 지우는
동네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우연히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지우는 일부러 그녀의 가게를 지나쳐 시장 안쪽에 있는 일터로 향했다. 그는 서리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뒷모습을 쫓았다. 낡은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는 언제나 생기가 넘쳤다. 그녀의 존재는 잿빛 가을동에 피어난 한 송이 들꽃처럼 이질적이면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새로운 일터는 시장 안의 큰 채소 가게에서 물건을 나르고 정리하는 일이었다. 육체적으로는 고됐지만 덕분에 그는 시장의 생리를 온몸으로 익힐 수 있었다. 상인들의 흥정소리, 손님들의 활기찬 목소리, 그리고 그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은 그의 계획에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그는 이곳에서 돈뿐만 아니라 세상을 배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훈이 무거운 배추 상자를 나르고 있을 때였다. 시장 한쪽에서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날카로운 감각이 즉시 소리의 근원지를 향했다. 한서리의 과일 노점이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의 남자 두 명이 서리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무언가 거칠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위협적인 태도에 주변 상인들조차 쉽사리 끼어들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지우는 들고 있던 상자를 조용히 내려놓고 그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다른 상인들 사이에 섞여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는 팔 생각이 없어요. 여긴 제 할머니와 제가 평생을 살아온 터전이에요. 서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었다. 남자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다. 아가씨, 이 낡아빠진 동네에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아. 우리가 제시한 가격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좋은 말로 할 때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협박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들은 강민혁의 하수인들이었다. 그들의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지훈은 앞으로 나서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지금 그가 나서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자신의 일터로 돌아왔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온통 서리의 노점에 쏠려 있었다. 잠시 후 두 남자는 무언가 더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는 마지못해 자리를 뜨는 듯했다. 서리는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날 이후로 가을동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하수인들은 마치 유령처럼 동네 곳곳에 나타나 주민들을 압박했다. 그들은 헐값에 땅을 팔라고 회유하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밤중에 쓰레기를 투척하거나 가게 영업을 방해하는 등 비열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괴롭혔다. 동네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뿐이었다. 지호는 묵묵히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정보를 수집했. 그는 자신의 충직한 비서인 김 비서와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강민혁이 추진하는 재개발 프로젝트의 실체에 대해 파고들었다. 김 비서가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는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공익사업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SJ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강민혁의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지훈과 서리의 관계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지훈은 더 이상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서리가 혼자 무거운 과일 상자를 옮기고 있을 때면 말없이 다가가 들어주었고 누군가 그녀의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리려 하면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앞을 지나가며 남자의 어깨를
슬쩍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정리시켰다. 그의 도움은 언제나 조용하고 신중했다. 설이는 그런 지훈의 배려를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없는 친절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끔 지훈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시원한 과일 주스를 건네거나 흠집이 나서 팔지 못하는 과일을 챙겨주곤 했다. 이거 그냥 버리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드세요. 그녀는 언제나 그렇게 말하며 맑게 웃었다. 어느 늦은 저녁, 지훈이 옥탑방으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작은 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찐 감자 몇 알과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식사 거르지 마세요. 서리의 것이 분명했다. 지훈은 봉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복수심만으로 가득 차 있던 자신의 마음에 설이라는 존재가 아주 조금씩 스며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순수함과 강인함은 그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가치를 상징하는 듯했다. 그는 이 싸움이 더 이상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반드시 강민혁을 무너뜨리고 SJ그룹을 되찾아야 했다. 그리고 이 잿빛 동네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한설이를 지켜내야만 했다. 그의 목표는 더욱 명확하고 절실해졌다. 강지훈의 옥탑방은 밤이 되면 완벽한 전략 지휘소로 변했다. 그는 낮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조각난 퍼즐처럼 맞추며 거대한 그림의 실체를 파악해 나갔다. 그의 유일한 외부 연결선인 김 비서와의 소통은 철저히 점조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서로 다른 대포폰을 사용했고 결코 같은 장소에서 2번 이상 만나지 않았다. 정보는 사람이 붐비는 시장 한가운데서 스치듯 지나가며 주고받거나 낡은 공중화장실의 특정 칸에 숨겨두는 방식으로 전달되었다. 그날 밤 지훈은 김 비서가 남기고 간 작은 USB를 자신의 낡은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복잡한 수식과 암호로 가득 찬 파일들이 떠올랐다. 일반인이 본다면 의미 없는 숫자의 나열에 불과했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강민혁의 탐욕을 증명하는 선명한 증거로 보였다. SJ그룹의 자금이 유령회사를 통해 여러 단계에 걸쳐 세탁된 후 가을 재개발 유한회사라는 의문의 회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 회사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 가을동이었다. 강민혁은 처음부터 이 낡은 동네를 헐값에 사들여 초호화 주상복합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 이익과 비자금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속셈이었다. 주민들에게 제시한 보상금은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 그는 합법적인 보상을 통해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협박으로 주민들을 내쫓아 땅을 강탈하려 하고 있었다. 지훈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싸움이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특히 그의 머릿속에는 한설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에게 저 과일 노점과 할머니와 함께 사는 작은 집은 세상의 전부일 터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설이를 이 싸움의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를 지키는 것이 곧 이 동네를 지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가 남긴 SJ그룹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 여겨졌다. 그의 마음이 복잡해질수록 설이를 향한 그의 시선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주변을 맴돌기만 하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의식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침이면 그녀의 노점 근처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그녀가 무거운 짐을 들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 도와주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설이 또한
그런 지훈에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건네는 무뚝뚝한 위로에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던 설이는 지훈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저녁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국수라도 드실래요? 오늘 장사가 잘 돼서 제가 한 그릇 살게요. 그녀의 제안은 갑작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순수한 호의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이성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시장 구석에 있는 허름한 국수 가게에 마주 앉았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국수 그릇을 사이에 두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설이었다. 지훈 씨는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그녀의 질문에 지훈은 잠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거짓말을 해야 했지만 그녀의 맑은 눈을 보고 있자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훈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설이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란 이야기. 이 과일 가게가 자신과 할머니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이야기.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삶의 무게를 꿋꿋하게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우는 처음으로 강렬한 감정의 동요를 느꼈다. 그는 설이라는 여자에게 연민 이상의 감정을 품기 시작했다. 그것은 보호 본능이었고 애정이었으며 존경심이었다. 하지만 이 감정은 동시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자신이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녀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이었다. 만약 그가 지훈의 존재를 눈치채고 설이가 그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의식적으로 설이와 거리를 두려워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고 그녀가 위험에 처할 때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감정과 차가운 이성이 매일 밤낮으로 격렬하게 충돌했다. 설이를 향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복수를 향한 그의 계획은 더욱 정교하고 치밀해져야만 했다. 이제 실패는 용납될 수 없었다. 그의 어깨에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여자의 세상 전부가 걸려 있었다. 가을동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더욱 짙고 끈질겨졌다. 며칠 후 동네 전체의 수도 공급이 예고 없이 중단되었다. 주민들은 아침부터 물이 나오지 않자 당황하여 웅성거렸다. 구청에 문의해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낡은 배관 문제려니 생각했던 사람들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점차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강민혁의 방식은 교묘하고 잔인했다. 그는 주민들의 삶의 기반을 서서히 흔들어 스스로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들 작정이었다. 무리 없이는 장사도 일상생활도 불가능했다. 주민들은 먼 곳에 있는 공용 수도까지 가서 물을 길어와야 했고 그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깡패 같은 남자들이 나타나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쉽지 않았다. 동네 전체가 거대한 고립된 섬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한설이는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게는 잠시 접어두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물을 날라다 주었다. 그녀의 작은 손수레에는 언제나 물통이 가득 실려 있었다. 할머니, 물 여기 두고 갈게요. 아껴 쓰셔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다. 강지우는 이 모든 것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서리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선행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본능적인 것이었다. 그는 서리가 잠시 쉴 때를 틈타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녀의 손수레를 대신 끌어주거나 무거운 물통을 들어주었다. 서리는 말없이 도와주는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져만 갔다. 수도 문제는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에는 시장 상인들을 향한 직접적인 탄압이 시작되었다. 정체불명의 청년들이 시장을 어슬렁거리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가게 좌판을 일부러 엎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그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는 수준의 괴롭힘으로 상인들의 피를 말렸다.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제대로 된 조치조차 취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바로 그때 서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한 늙은 채소 장수 할머니의 좌판을 엎어버리고도 큰소리치는 청년들. 앞으로 그녀가 조용히 다가섰다. 그만하세요. 이분들이 당신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청년들은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비웃었지만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모두 쏠리자 마지못해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를 떴다. 그날 이후 한설이는 가을동 주민들의 구심점이 되어 갔다. 그녀가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리를 찾아와 의논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그들을 도왔다. 그녀의 작은 과일 노점은 어느새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대책 회의실이 되어 있었다. 지우는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서리가 집중적인 표적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주민들의 저항은 용기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에게는 전략과 법률적 지식이 필요했다. 그는 늦은 밤 자신의 옥탑방에서 익명으로 된 유인물 수십 장을 작성했다. 유인물에는 부당한 재개발 절차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 그리고 언론에 제보하는 요령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 지후는 유령처럼 가을동 골목 곳곳을 돌며 유인물을 사람들의 집 문틈과 가게 셔터 사이에 조용히 꽂아 넣었다. 그의 행동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침에 문 밖에 놓인 낯선 유인물을 보고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고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정보였다. 그날 저녁 서리의 노점 앞에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모였다. 모두의 손에는 지훈이 만든 유인물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누군가 서리에게 이 일을 이끌어달라고 부탁했다. 서리는 망설였지만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이웃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고 가을동 주민 대책위원회의 대변인이 되었다. 그녀의 첫 번째 행동은 유인물의 조언에 따라 모든 피해 사실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정식으로 집단 민원을 제출하는 것이었다. 서리를 필두로 한 주민 대표단이 구청에 들어서는 모습은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 강민역의 하수인들은 주민들이 이토록 조직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당황했고 이 사실은 곧바로 강민역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강민역의 사무실, 그는 부하로부터 가을동의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고작 동네 계집애 하나 때문에 일이 이렇게 틀어진다고? 그의 부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한설이라는 과일 장수입니다. 그 여자가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혁의 눈이 번뜩였다. 그럼 그 근원부터 잘라내야지. 더 이상 부드러운 방법은 없어. 그 계집애가 두 번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도록 아주 조용하고 확실하게 처리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리를 향한 검은 손길이 뻗어오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조직적인 저항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다. 한서리를 중심으로 뭉친 가을동 사람들은 더 이상 강민혁의 하수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위협과 피해 사실을 꼼꼼하게 기록했고 이를 바탕으로 언론사와 시민단체에 꾸준히 제보했다. 작지만 끈질긴 그들의 목소리는 조금씩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강민혁의 재개발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강민혁의 조급함은 극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하들을 불러 모은 그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한설이, 그 계집애가 문제의 핵심이야. 경고의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줘.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설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 하지만 뒤탈이 없게 아주 우연한 사고처럼 보여야 할 거야. 그의 눈빛에는 섬뜩한 살기가 번뜩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서리가 잠시 가게를 비운 사이 그녀의 할머니가 시장 입구에서 뺑소니를 당한 것이다. 낡은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가시던 길이었다. 검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골목길에서 무서운 속도로 튀어나와 할머니를 그대로 들이받고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다.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을 뿐이었다.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서리는 응급실 앞에서 혼절 직전의 상태로 서 있었다. 하얀 시트 위로 희미하게 보이는 핏자국이 그녀의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보호자분, 지금 바로 수술 동의서와 병원비를 수납해 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서리의 귀에는 멀고 아득하게만 들렸다. 병원비. 그 단어가 그녀의 머리를 망치처럼 내리쳤다.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을 탈탈 털어도 수술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서리는 차가운 병원 복도벽에 등을 기댄 채 무너져 내렸다.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자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결국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고개를 들자 강지훈이 침통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주저앉았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서리는 기이한 위안을 느꼈지만 지금의 절망을 나누기에는 너무나 벅찼다. 지훈 씨, 우리 할머니, 어떡해요? 나 돈이 없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지훈은 떨리는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걱정하지 말아요.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리를 잠시 진정시킨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 복도 끝으로 향했다. 그는 주머니 속에 대포폰을 꺼내 김 비서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상황 발생, H병원 응급실, K 할머니 수술비 전액, 익명의 독지가 이름으로 처리 바람, 즉시. 그의 손가락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서리의 절망적인 얼굴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김 비서로부터 처리 완료라는 답장이 왔다. 지훈은 휴대폰의 모든 기록을 삭제한 뒤 다시 서리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가 다가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했다. 한설이 보호자분 맞으시죠? 방금 할머님 수술비 전액이 익명의 독지가 이름으로 완납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설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었다. 할머니의 수술실 램프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그녀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의문이 떠올랐다. 익명의 독지가?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옆에 서 있는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묵묵히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설이는 그의 침착함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고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편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곧 사라졌다. 주민들의 저항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에 대한 조사가 아무런 성과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놈들이 제출한 민원 서류나 유인물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이건 법률 지식이 없는 평범한 동네 사람들이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 뒤에서 돕고 있습니다. 강민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동네에 최근에 들어온 낯선 놈들은 없나? 샅샅이 뒤져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어. 그 동네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뒷조사를 해. 나는 그 보이지 않는 쥐새끼를 반드시 내 손으로 잡아야겠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검은 그림자가 가을동을 향해 더욱 촘촘하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조사 대상 리스트 가장 위에는 옥탑방에 사는 말 없는 청년 강지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민혁의 사무실에는 지독한 냉기가 흘렀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가을동에 사는 강지훈이라는 남자에 대한 신상 보고서였다. 하지만 보고서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내용은 텅 비어 있었다. 한 달 전쯤 갑자기 나타나 옥탑방에 새들어 살기 시작했고 매일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막노동으로 하루를 버는 그저 그런 청년. 과거 행적, 가족 관계, 심지어 제대로 된 금융 기록조차 없었다. 유령이란 말인가? 강민혁이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그의 앞에 서 있던 부하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같습니다. 이 완벽한 무모의 기록은 오히려 강민혁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남자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상대 회사가 심어놓은 스파이이거나 혹은 자신의 비리를 캐기 위해 잠입한 기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갑작스러운 조직적 저항, 법률 지식이 담긴 유인물, 그리고 이 정체불명의 사내. 그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바로 이 강지훈이라는 자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놈이 사는 옥탑방, 쥐새끼 한 마리 드나들지 못하게 24시간 감시해. 그리고 더 이상 주민들에게 신사적으로 대할 필요 없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만 불리해져. 마지막 경고를 보내. 그의 명령이 떨어진 바로 다음 날, 가을동에는 공포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다. 새벽부터 굴착기 한 대가 동네 입구를 막아섰다. 강민혁의 하수인들은 헬멧을 쓴 채 쇠파이프를 들고 동네를 순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민들의 통행을 막고 시장으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했다. 주민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시장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다. 이것은 명백한 무력 시위였다.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지만 동시에 분노로 들끓었다. 그들은 한서리의 가게 앞에 모여 격앙된 목소리로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새 파이프와 굴착기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서리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상황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강지우는 자신의 옥탑방 창문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어 있었다. 강민혁이 드디어 이빨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서리를 비롯한 무고한 사람들이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될 터였다. 김 비서로부터 온 암호 메시지는 그의 결심을 더욱 굳히게 했다. 표적 특정, 감시망 좁혀짐, 즉시 퇴각 요망, 퇴각. 하지만 지훈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이곳에서 싸워야만 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그동안 수집해온 모든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강민혁의 비자금 내역,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기록, 그리고 이번 재개발 프로젝트에 얽힌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다. 하지만 이 증거들을 세상에 터뜨릴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그는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외부에서의 공격만으로는 부족했다. SJ그룹이라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부의 동조자가 필요했다. 그는 아버지의 오랜 충신이었지만 지금은 강민혁의 위세에 눌려 숨죽이고 있는 몇몇 임원들과 주주들의 명단을 떠올렸다. 그들 역시 강민혁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섣불리 나설 명분과 힘이 없었을 뿐이다. 지훈은 자신이 그 명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다시 한번 비밀스러운 지령을 내렸다. 청룡회 멤버, 접선 준비, 최고 수준 보안 유지. 청룡회는 아버지 강 회장이 살아계실 때 그룹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던 충직한 임원들이 만든 비공식 모임의 이름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강민혁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지만 그들의 충성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닐 터였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 한편에는 서리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는 수술 후 다행히 회복 중이었지만 서리는 여전히 지훈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다. 그날 밤 서리는 그의 옥탑방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손에는 병원비 영수증이 들려 있었다. 이 돈 지훈 씨가 낸 거 맞죠?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지훈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차마 마주 볼 수 없었다. 그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요. 나 같은 막노동꾼이 어떻게 그런 큰 돈을. 하지만 그의 변명은 서리의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그럼 이 기적은 뭐죠? 왜 하필 그때 우리 할머니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도와주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그의 친절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그녀는 더욱 위험해질 것이다. 침묵이 흐르는 순간 밖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와 함께 무언가 부서지는 굉음이 들려왔다. 두 사람은 놀라 창밖을 내다보았다. 강민혁의 하수인들이 끝까지 이주를 거부하던 한 노부부의 집을 강제로 철거하기 시작한 것이다. 굴착기의 거대한 팔이 낡은 집의 벽을 무자비하게 부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짐승이 궁지에 몰리면 마지막 발악을 하는 법이다.
그는 서리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아요. 대신 나를 믿어요. 내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테니. 그는 평소에 입던 작업복이 아닌 배낭 깊숙이 넣어두었던 검은색 재킷과 모자를 꺼내 입었다. 그는 더 이상 가을동의 유령이 아니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밤은 깊었고 도시는 잠들었지만 강지훈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어둠을 틈타 옥탑방을 빠져나와 약속 장소인 낡은 인쇄 공장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위기 상황을 대비해 마련해둔 비밀 장소 중 하나였다. 공장 내부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중앙에 놓인 낡은 탁자와 의자 몇 개는 누군가 미리 닦아놓은 듯 깨끗했다. 지훈은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3명의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SJ그룹의 핵심 임원들이자 아버지의 충신들로 구성된 청룡회의 마지막 남은 멤버들이었다. 강민혁의 시대가 열리면서 모두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은퇴를 강요당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과거의 자부심과 강직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모자를 눌러 쓴 지훈의 실루엣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당신이 우리를 부른 사람이요?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박 이사가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 뒤 쓰고 있던 모자를 벗었다.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 순간 세 남자의 얼굴에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지훈, 도련님, 그들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친 줄 알았던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를 마주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들의 동요를 잠재우며 입을 열었다. 오랜만입니다, 이사님들. 이렇게밖에 뵐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침착함과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긴 서론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이 왜 사라져야 했는지, 그리고 강민혁이 SJ그룹을 어떻게 사유화하고 망가뜨리고 있는지에 대해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했다. 임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지훈이 내놓는 증거들 앞에서 점차 표정이 굳어갔다. 그는 강민혁의 비자금 흐름을 정확히 짚어냈고 아버지가 비밀리에 남긴 차명 계좌의 존재까지 언급했다. 그것은 그룹의 총수 일가 외에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보였다. 마지막으로 지훈은 자신의 셔츠 소매를 걷어 팔목 안쪽에 있는 작은 용 문신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새겼던 부자만의 비밀스러운 표식이었다. 청룡회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것을 본 박 이사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 살아계셨군요. 정말 살아계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제 집을 되찾기 위해,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는 임원들 앞에 자신이 구상한 계획의 일부를 펼쳐 보였다. 그것은 다가오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강민혁의 해임안을 기습 상정하고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폭로하여 경영권을 되찾는다는 대담한 도박이었다. 임원들의 얼굴에 다시 한번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지훈의 계획은 성공한다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그들 또한 강민혁의 손에 무참히 짓밟힐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그들의 남은 인생 전부를 거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지훈은 그들의 침묵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들의 결정을 기다렸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박 이사가 굳은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용은 여의주를 잃어도 용이다.
언젠가 다시 승천할 날이 올 것이다. 저희는 그날을 기다려왔습니다. 도련님, 저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의 말에 나머지 두 임원도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그제야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가장 큰 도박이 성공한 것이다. 그는 임원들에게 각자 맡아야 할 역할을 분담해주고 주주총회 당일의 세부 계획을 전달했다. 모든 논의를 마친 그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지우는 한동안 홀로 남아 있었다. 거대한 반격의 서막은 올랐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병원으로, 그리고 병원 근처를 서성이는 서리에게로 향했다. 그 시각 서리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할머니의 병원비 문제와 지훈의 정체, 그리고 강제로 철거당하는 이웃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지훈이 나타나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서리는 그를 보자마자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렸다.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당신이 누구든 지금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과 관련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알겠어요. 당신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고 집을 잃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를 속여왔고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다. 미안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의 서리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느꼈다. 사과를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해줘요. 당신 대체 누구 편이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훈을 믿고 싶었지만 그의 비밀이 너무나 두려웠다. 지훈은 갈등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녀를 이 위험한 싸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그녀에게 더 큰 상처와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진실의 전부를 말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거짓말로 그녀를 기만할 수도 없었다. 그는 서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과 그리고 가을동 사람들 편입니다. 그는 자신이 SJ그룹의 부당한 재개발 계획에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털어놓았다. 물론 자신의 신분은 숨긴 채였다. 그는 왜 숨어서 싸울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모두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거짓도 섞여 있지 않았다. 내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는 건 서리 씨를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줘요.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내가 끝낼 수 있게 해줘요. 그의 간절한 고백의 서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지만 그의 눈 속에서 자신과 이웃들을 향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뭘 어떻게 믿어야 하죠? 지훈은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안에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정오까지 나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이걸 언론사에 넘기세요. 그리고 2번 다시는 나를 찾지 마세요. 그것은 그의 마지막 보험이자 서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의 가장 큰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 미래, 그리고 이 싸움의 성패를 그녀의 손에 맡긴 것이다. 강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거울 앞에 섰다.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에서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될 터였다. 지긋지긋한 가을동 문제를 완전히 종결짓고
자신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만천하에 공표하는 날. 그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연단에 오를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쾌감에 젖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SJ그룹 본사 대강당은 이미 수많은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다. 최근 가을동 주민들의 저항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지만 강민혁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쇼를 위한 극적인 장치 정도로만 여겼다. 약간의 소음은 오히려 주인공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법이다. 그는 곧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고 자신을 도시의 미래를 개척하는 위대한 리더로 각인시킬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에 위치한 낡은 창고 안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강지훈은 거대한 탁자 위에 펼쳐진 수많은 자료들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충직한 김비서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탁자 위에는 강민혁의 죄악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이중장부,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흐름도,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불법적인 지시, 녹음 파일까지.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김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계획은 여러 단계로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강민혁이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 그의 발밑을 지탱하고 있는 무대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지훈이 설계한 복수의 마지막 장이었다. 그의 시선이 창고 한쪽에 설치된 작은 모니터로 향했다. 모니터에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이 비치고 있었다. 김 비서의 주도 면밀한 계획 아래 가을동 주민들은 시에서 주관하는 건강검진 및 단기 휴양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모두 임시로 마련된 안전가옥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난생 처음 와보는 깨끗한 숙소와 따뜻한 식사에 기뻐했다. 물론 이 모든 비용은 지훈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비자금으로 충당되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단 한 명의 무고한 희생자도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곳에서 한설이는 자신의 손에 들린 작은 녹음기를 꽉 쥐었다. 지훈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맡긴 물건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의 눈 속에서 보았던 진실함, 그리고 이웃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그의 세심한 배려를 보며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다잡으며 지훈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거대한 계획의 마지막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다시 SJ그룹 대강당.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강민혁이 연단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는 준비된 연설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연설은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그는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켜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자신의 순수한 포부를 열정적으로 토로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 또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통스러운 변화의 과정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SJ그룹은 그분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약속드리며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마치 자신을 관대한 자선사업가처럼 포장했다. 그의 위선적인 연설에 일부 기자들은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창고 안에서 지훈은 모니터를 통해 강민혁의 역겨운 연극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냉소가 걸렸다. 마음껏 즐겨도 삼촌. 그 무대 위에서 웃을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는
김비서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마지막 신호였다. 김비서는 즉시 노트북을 통해 미리 약속된 청룡회 임원들에게 계획 실행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연단 위에서 강민혁은 자신의 연설이 성공적이었음을 직감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다. 가을동 프로젝트는 단순한 재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의 미래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연단을 내려왔다. 하지만 그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비서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달려와 그의 귓가에 다급하게 속삭였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박 이사 외 3인이 회사의 중대한 재무적 손실 및 경영비리 혐의를 안건으로 긴급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의결 정족수를 넘겼습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뇌리를 스치는 불길한 예감. 박 이사, 그는 이미 죽은 호랑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사람이었다. 그가 어떻게 갑자기 기자회견의 성공으로 달아올랐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강민혁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설계했다고 믿었던 무대가 사실은 자신을 위한 거대한 함정이었음을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SJ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기자회견의 성공을 자축하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강민혁은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박 이사를 비롯한 원로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나머지 이사들은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 몰라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강민혁은 애써 침착함을 가장하며 입을 열었다. 박 이사님, 이게 지금 무슨 무례한 행동입니까?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이런 식으로 흠집을 내서 대체 얻는 게 뭡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하지만 박 이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회장님의 위대한 프로젝트가 실은 회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낯선 청년 한 명이 서 있었다. 값싼 작업복이 아닌 몸에 잘 맞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막노동과 세상사에 찌든 고단함이 아니라 냉철한 지성과 날카로운 결단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회의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강민혁에게 닿는 순간 강민혁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내 놈은 강민혁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갈라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죽은 줄 알았던 혹은 세상 어딘가에서 폐인처럼 살고 있을 거라 믿었던 조카 강지훈이 바로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임원들은 경악했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일부 이사들은 저 사람이 누구냐며 웅성거렸다. 지우는 그 어떤 동요도 없이 회의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회의실의 무거운 정적을 깨뜨리며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그는 강민혁의 맞은편 회의 테이블의 가장 끝자리에 섰다. 그는 더 이상 가을동의 말 없는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SJ그룹의 정당한 후계자 강지훈이었다. 오랜만입니다. 삼촌. 아니, 이제는 강민혁 씨라고 불러야겠군요.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강민혁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말도 안 돼. 내 놈이 어떻게 여기에.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지 않고 못들 하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박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의 옆에 서며 엄숙하게 선언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공식적으로 소개합니다. 이분은 돌아가신 강 회장님의 유일한 혈육이자 SJ그룹의 최대 주주이신 강지훈 실장님이십니다. 회의실은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다. 강민혁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증거도 없이 누굴 속이려는 수작이야. 저놈은 사기꾼이야. 내가 내 조카 얼굴도 모를 것 같아? 그의 발악에 지훈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옆에 있던 김 비서에게 눈짓을 했다. 김 비서는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노트북을 연결했다. 스크린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강민혁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였다. 복잡한 자금 흐름과 날짜, 금액까지 정확하게 기록된 자료에 이사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강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조작이야. 저건 전부 조작된 자료야. 그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지우는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이번에는 음성 파일이었다. 그 계집애가 2번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도록 아주 조용하고 확실하게 처리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에 강민혁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증거는 끝이 없었다. 가을동 주민들을 협박하고 폭행하도록 지시한 녹음 파일. 뺑소니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위장하라고 명령하는 통화 내역. 심지어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명단까지. 지훈이 하나씩 증거를 공개할 때마다 강민혁의 숨통은 점점 더 조여왔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부회장의 민낯은 탐욕과 부패로 얼룩진 괴물 그 자체였다.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나자 지훈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셔츠 소매를 걷어올렸다. 그의 팔목 안쪽에는 선명한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을 본 원로 임원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것은 선대 회장과 그의 아들만이 공유했던 SJ그룹의 진정한 주인을 상징하는 표식이었다. 강민혁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패배감과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박 이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본인은 강민혁 부회장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민영사상 책임을 묻는 해임안을 발의합니다. 투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강민혁이 해임되는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지훈은 이미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넘긴 상태였다. 횡령, 배임, 살인 교사 혐의로 강민혁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강민혁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의 왕국은 단 1시간 만에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새로 돌아온 그룹의 주인 강지훈을 경애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대는 마침내 막을 내리고 있었다. 강민혁의 몰락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연일 뉴스에서는 SJ그룹의 비자금 문제와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대중들은 존경받는 기업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에 분노했고 동시에 폭풍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바로잡은 미스터리한 후계자 강지훈의 등장에 열광했다. 그의 극적인 귀환은 한 편의 영화와도 같았다.
강지우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묵묵히 그룹을 재정비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는 가장 먼저 이사회를 소집하여 가을동 재개발 프로젝트의 전면 백지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곧바로 도시계획 전문가와 사회적 기업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팀을 꾸려 가을동을 위한 전혀 다른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계획은 철거와 축출이 아닌 보존과 상생을 목표로 했다. 낡은 집들은 안전하게 보수하고 좁고 위험했던 골목길은 밝고 깨끗하게 정비하며 동네 중앙에는 아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쉴 수 있는 작은 공원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SJ그룹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시장 상인들의 판로를 지원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포함되었다. 이것은 이익을 위한 개발이 아닌 사람을 위한 재생이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그룹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을 무렵 지우는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는 값비싼 정장과 딱딱한 구두 대신 낡은 청바지와 편안한 운동화 차림으로 차에 올랐다. 그의 차는 화려한 그룹 본사가 아닌 낯설지만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가을동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는 운전기사도 비서도 대동하지 않았다. 오직 혼자였다. 가을동의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동네 입구를 막고 있던 굴착기와 쇠 파이프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활기찬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시장은 이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로 붐볐고 상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안도와 희망의 미소가 피어올랐다. 지우는 차를 멀찍이 세워두고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그는 오직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한서리의 과일 노점은 시장에서 가장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싱싱한 과일들을 정성껏 닦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가게 한쪽의 작은 의자에 앉아 손녀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잠시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가 가게 앞에 서자 서리는 고개를 들었다. 지훈의 모습을 본 그녀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매일 보던 얼굴. SJ그룹의 새로운 회장. 하지만 지금 그녀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비에 젖은 자신을 말없이 도와주던 옥탑방에 살던 그 가난한 청년이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주변 상인들이 그를 알아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서리만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 할머니에게 잠시 가게를 부탁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시장의 소음이 닿지 않는 조용한 골목길로 향했다.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미안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이었다. 모든 것을 속여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서리 씨를 위험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신분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에는 화려한 성공담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서 홀로 싸워야 했던 한 남자의 고독과 고뇌가 담겨 있었다. 서리는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진실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그녀는 자신을 속인 그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가 짊어져야 했던 거대한 운명과 그 속에서도 자신과 이웃들을 지키려 했던 그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다.
많이 무서웠겠어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첫마디는 원망이 아닌 위로였다. 그 말에 그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었던 지훈의 단단한 마음이 속절없이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리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감쌌다. 그녀의 손은 작고 거칠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온기를 담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난 거죠? 서리가 물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따뜻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SJ그룹의 후계자나 회장으로서가 아닌 그저 한 남자로서 그녀의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는 대신 평범한 일상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그들은 마침내 서로의 진심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얼마 후 지우는 약속대로 가을동을 새롭게 바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서리가 함께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했고 그의 계획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렇게 가을동에는 진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상처와 아픔의 땅 위에 사랑과 희망이라는 새로운 싹이 움트고 있었다.